켜주세요. 켰어? 자, 봐봐. 쉬운데 여기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너희는 쥐됐다. 수능에서 여기 파트들을 내가 내겠다. 거의 한 대여섯 개 돼요. 나올 수 있는 소재들이.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금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대가인 이자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전학파 이전의 경제사상에서는 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체계는 별로 없었고요. 고대와 중세의 경제시장에서는 사상에서는 화폐는 자손을 낳지 못한다는 화폐의 불임성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에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천체할 때 케플러, 그다음에 뉴튼, 아인슈타인으로 넘어가는 거 봤었고요. 우리 이기론 했을 때 이황, 황대용, 아무튼 그분, 그다음에 이기로 넘어가는 그 구조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얘네들을 관통하는 이데올로기는 아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 고대와 중세 때는 이 이자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 키워드를 화폐의 불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폐의 불임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생산수단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그냥 물물 교환의 수단일 뿐이지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고를 되게 꺼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서 뭐로 넘어가는 순간? 근대로 넘어가는 순간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근대도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그 다음 부분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있는 것처럼 발전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가 이 근대에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근대에 뭐가 있는 거야? 첫 번째 고전 학파가 있는 거야. 고전 학파. 우리 아담 스미스로 대두되는 고전 학파가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똑똑하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모두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 이걸 나누는 거죠. 하지만 이 고전 학파 때부터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구조로 이 글감의 뼈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이자 수취 금지에 대한 생각은 수만 년에 이르는 인류의 경제 생활이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경제 운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자금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었던 이유가 뭐다? 항상 비커스는 잡아주세요. 그 버릇을 들여셔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였기 때문에 자족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현실 사고방식이 생겼다는 거죠.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자 수취는 일종의 영합 개입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소득 일부를 돈을 빌려준 사람이 편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합 게임, 즉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도 이해해 봅시다. 제로섬 게임. 이것도 상식선이에요, 여러분들. 이 제로섬 게임은 뭐냐면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10개의 이득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다면 얘가 5개를 갖는다면 얘는 몇 개밖에 못 받아요? 5개밖에 못 걷는 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10개를 가지면 얘를 0개밖에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로섬 게임인 거죠. 현실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 10개를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0개나 혹은 100개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하지만 자급자족하는 세계에서는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물자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20개, 100개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는 여기 있는 이 한 개를 여기 있는 나의 5개 중에 한 개를 얘가 뺏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을 하지 못하지. 근데 오늘 사회에서는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잖아. 돈의 이자를 받는다라는 건 이 10개를 20개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변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10개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행위는 내가 열심히 만든 거를 얘가 뺏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전했다, 발전하지 못했다,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로섬 게임 이해하시고,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생산 작업 과정에 분업이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자금의 축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자금이 축적됨에 따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장이 확대되고 충분한 시장 수요에 맞추어 또다시 분업을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성장의 선순환이 작동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외우세요. 이 사람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고전학파의 첫 번째 인물이라고 누가 등장합니까? 애덤 스미스가 등장합니다. 인비저블 핸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이 고전학파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요, 이거는 없는 얘기니까, 모든 사람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해요. 모든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을 시장에 놓는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시장을 놔두면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고전학파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이런 시장이라든 정부 같은 외부적인 법이라든지 정부 같은 게 개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뒀는데 현실은 해피했어? 해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독과점, 과점, 그리고 이제 양아치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허점을 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장이 부동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집값이 낮으면 모두가 행복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집값은 지금 이 가치보다 훨씬 더 뭐예요? 훨씬 더 많은 거품이 끼어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혜택을 일부만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기 시작해요? 시장이, 나라가 슬슬 개입하기 시작하는 게 이 고전학파 다음 학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미지는 좀 잡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또 읽어볼게. 그래서 이러한 성장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자금이 크게 축적되면서 잉여자금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자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당시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에 초점을 둬야 돼요? 변화에 초점을 두셔야겠죠. 여기서 여기로 바꾸면서 변화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이자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뭐다? 결국은 발전을 했고 뭐가 만들어졌어? 잉여 자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야, 이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였다니까. 얘가 뜯어가면 나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싸워야지. 근데 여기서는 내가 먹을 건 충분하지만 그 잉여 자원을 통해서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잉여 자원이 뭐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이자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축적으로 발생한 잉여 자금을 타인에게 대부하여 빌려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부한 자금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되는 것을 이자로 보았죠.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자금을 통해 창출되는 이자가 경제활동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클라크는 자본제를 이용한 우회 생산에서 이자 성립의 근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클라크라는 미국 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하기 위해서, 이 경제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납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개념이 등장해요? 우회 생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개념이 됐어요. 수능 완성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우회 생산과 대칭되는 것도 뭘까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우회 생산은 어떤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공장, 설비 등의 자본재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뜻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반대말은 뭐예요? 직접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직접 생산은 어디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자급자족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직접 만들지 않고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그샘플이네요. 맨손을 사용해 매일 3마리의 생선을 잡는 어부가 어선이나 어망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해 더 많은 생산을 어학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회 생산은 직접 생산의 방식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 줍니다. 즉 생산활동에서 자본재를 도입한 경우의 수익과 자본재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의 수익을 비교하면 자본재를 도입한 경우의 수익이 더 크죠. 클라크는 이처럼 자본재의 투입에 발생하는 수익의 차이가 이자 성립의 근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뭐보다 효율적이다? 우회 생산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직접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이 우회 생산을 하는 것은 단독에다가 플러스 뭘 더 투여한다? 자본이라는 개념을 더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자본을 빼고 나서라도 생산량이 훨씬 더 뭐가 더 높다? 이 우회 생산을 했었던 이 생산력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했다. 그리고 요 차액이 바로 뭐의 근거다? 이자의 근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우회 생산도가 클수록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했으며, 비례니까 잡아야겠죠. 우회 생산도는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별표. 이제 이 개념도 이제 아실 필요가 있네요.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뭡니까? 이 우회 생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한다? 한계 생산량, 또라는 말로 한계 비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한계 비용이 여러분들이 인상으로 느끼는 그 이미지와 내용이 조금 달라요. 한계 비용 설명하고 갈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치라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한 개를 만들 때, 한 개를 만들 때 1,000원이 들어요. 그죠? 한 개를 만들 때 1,000원이 든다고 쳤을 때, 내가 2개를 만들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000원이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 개를 만들 때에 가장 많이 들어요. 왜냐면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유통망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처음 한 개를 만들 때의 단가가 제일 비싸요. 항상. 근데 한 개를 만들 때 1,000원 들지만 2개를 만들 때 2,000원이 아니라 1,100원만큼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개를 만들 때 얘도 100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 1,150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투자 비용과 나중에 투자 비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한 개 더 만들 때 나오는 요 비용이 얼마예요? 요 100의 비용이 뭐예요? 한 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 개 더 만드니까 얼마나 돼요? 한 개 더 만드니까 5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 한 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개 비용의 뉘앙스예요. 한 개를 더 만들 때 추가되는 비용을 한 개 비용이라고 한다. 이 정도 이미지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 1, 2학년 때 좀 많이 봤었던 이미지일 거예요. 이 정도는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다? 요거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본재의 양이 설명을 해주죠.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생산량을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이라고 정의하고, 투입된 자본재의 양에 따라 증가하는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을 이자의 원천으로 보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여기도 할 얘기가 많아요. 여기도 가 같은 경우는 이자에 대한 관점이 변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금융거래를 통해 가계의 생활자금이나 기업의 운영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요자에게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이자라고 얘기하며 빌린 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명분이 생겼어요. 그놈의 오버슈팅 같은 문제를 낼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 금리는 지금의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자금의 수요자 입장에서 자금을 빌리는데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게 되고요. 반면에 자금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게 되는데 이때의 금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부터 굴려야 되냐면 일반적인 시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시장의 그래프는요. 여기에 가격을 쓰고요. 여기에 거래량을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래프는요. 원래 뭐부터 읽어요? 과학 같은 경우는 X축부터 읽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Y축부터 읽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가격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 원래 거래량이 돼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거래량이 좀 많으니까 이 가격이 적당한 애가 아니라 가격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얘가 500원인지 1000원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얘가 이런 그래프 정도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과 이렇게 하강하는 곡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래량이 많기를 바라는 사람은 뭐예요?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그죠? 근데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거래량이 많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수요자가 되겠죠.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이동 정도는 알 수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어디에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까? 여기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거래량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의 거래는 딱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딱 여기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만큼. 그죠? 근데 수요가 늘었어. 이 제품에 대해서 요즘 포켓몬빵 같은 거 있죠. 수요가 늘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동해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거래량 역시도 많아지게 되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뀌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시장이라면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건 어디예요? 금융시장이에요. 즉 돈을 사고 파는 물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고요. 여기가 거래량. 근데 여기서 이 가격이 뭐로 바뀌게요? 돈의 가격인 금리로 바뀌게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그리고 여기서도 수요자와 공급자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의 공급은 누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나 대부업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수요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업, 개인들. 돈을 꿔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뻔해져요. 자, 금리가 높아졌어. 돈의 가치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럼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증가하겠죠.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비싸지면 우리 수요는 이자율이 5%에서 7%가 됐네? 못 빌리겠네? 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 문단 내내 설명했었던 금리가 올라가면 공급은 올라가고 수요는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해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번에 많은 선생님들이 추측을 하는 게 뭐냐면요. 노동시장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우리 작년과 재작년에 되게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제예요. 최저임금제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에 대한 이슈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어요. 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이거는 이제 또 사람인데 뭐로 넘어가게 되냐면요. 노동시장으로 바뀌면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기가 거래고 여기가 이제 가격인데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월급이 되는 거예요. 월급이자 연봉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공급과 수요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의 공급자가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노동력은 누가 공급하는 거야? 우리들이 공급하는 거고, 그거를 수요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거예요? 기업들이 된다는 거죠. 요거까지는 조금 납득하고 갑시다. 요거까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최저임금제라는 거는, 야, 인간적으로 니들 너무 좁게 주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와 이제 충분히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작품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제 이어질 수 있다. 아마 경제 두 번째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낼 텐데, 그 다음 보죠. 그래서 금리라고 한다. 줄이게 된다. 그래서 균형점에서 경쟁이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 보죠.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서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에 최저금리를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과는 좀 보죠. 뭐부터? 금에 대한 수요가 너무 늘어나요.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이야.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돈을 가지고 집도 빨리 사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수요가 늘린다는 건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동일합니다.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 즉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동일하죠. 근데 시장 상황에서는 이게 올리게 냅두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거 있을 때 수요가 는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라는 거죠. 금리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그냥 둬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금리가 너무 비싼 거야. 막 20% 30% 되는 거지. 내가 100만 원 빌리면 그 다음 달에 20만 원을 갚아야 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나라가 나서서 제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요즘 시대의 신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나왔을 때는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저씨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자. 일단. 그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최저 가격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금리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채무자의 금융 및 경제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회적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금리를 제한시키는 것은 결국 금융금품에 대한 가격 통제의 결과를 일으킵니다. 가격 통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소비자 혹은 생산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됩니다. 가격 통제의 한 유형으로서 별 5개죠. 최고 가격제가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시장의 상품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물가가 치솟을 때 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상한선 이상에서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고 가격의 경우 현재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때 그 영향력이 발휘됩니다. 현재의 시장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고 정부가 이를 낮추고자 한다면 그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최고 가격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가격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요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마스크가 엄청나게 부족했었죠. 근데 우리는 한 매당 얼마씩 구입할 수 있어요? 1,000원, 2,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라에서 나섰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충분히 10,000원, 20,000원, 30,000원에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들이 하나 땡길 수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나라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이걸 그래프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봐봐. 이걸 이해하고 가는 게 오늘의 목적이야.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어디에 매칭이 돼야 돼요? 여기에 매칭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가격이 형성되고 여기서 거래가 형성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최고 가격제를 한다는 건, 자 여기서 이게 수능에서 다뤄진 이유가 있어요. 최고 가격제니까 뭔가 높은 이미지인 거야.
그래서 이 가격보다 높은 데다 쓰고 싶어요. 최고라는 이미지 때문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가격대보다 너 이 가격을 최고로 받아야 된다? 라는 뉘앙스로 따시는 게 맞다고요. 근데 최고니까 위의 이미지로 잡히는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 동그라미 치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최고 가격제는 기존 가격보다 낮게 설정을 해요. 자, 그래버리면 우리의 거래는 어디서 될까? 우리의 거래는 여기서 될까요? 여기서 될까요? 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공급이고 여기가 수요예요. 수요는요, 이 가격이면 얼마만큼 다 충족할 수 있어요? 여기만큼 사고 싶어요. 요 거래량만큼 사고 싶단 말이야.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팔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윤이 안 남아. 그래서 얼마만큼만 파는 거야? 여기만큼만 파는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형성돼야 되는 시장의 양상들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은 여기에 설정될 거고 공급량은 여기에 설정이 되는 게 현실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 봐봐. 니즈는 어디 있어? 이것만큼 니즈였단 말이야, 원래대로라면. 근데 지금 가격을 이렇게 설정했지. 그럼 뭐가 부족해져?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럼 요만큼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든 더 그거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암흑시장, 다크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장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뒤쪽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좀 더 가볼게요.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자급 공급량이 부족하여 금리가 치솟을 때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여 시행합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통해 시장에 도출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금리를 낮추고자 합니다. 이로보아 법정 최고금리는 최고 가격제의 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수요자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통해 시장의 균형점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 결정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요량이 공급량을 통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공급량 부족 현상은 일부 자금 수요자들에게 여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부분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이에요. 원래는 여기서 형성돼야 되는데 여기서 형성됐기 때문에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공급을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왜? 가격을 낮춰서 고정했기 때문에. 이 인과성 잘 따시게 되고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일부 자금 수요자들은 최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치르고라도 부족한 자금을 충동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부의 최고 가격제를 따르지 않는 자금 공급자들에 의해 불법적인 금융시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금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정 최고 금리를 실시하지만 부족한 자금을 구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법정 최고 금리가 자금 수용자의 후생을 반드시 증진시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게 요쪽 때문인 거죠. 요쪽.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가 나서거나요. 아니면 이제 블랙마켓을 이제 그냥 허용해주는 그런 양상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사실 3학년인데 이거를 모르면 조금 거시기 하기는 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할까를 고민할 수 있잖아요. 학원에 다닐지, 밥을 사 먹을지, 뭐 TV를 살지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을 제외하고 그로 인해 포기해야 되는 가치 중 가장 큰 것이에요. 가치 중 포인트는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큰 거. 나 100만 원 있었어. 그죠? 그래서 학원을 다닐 수 있거나 혹은 여행을 가거나 그죠? 혹은 월세를 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이사를 할 수 있었어. 이렇게. 그죠? 근데 내가 학원을 선택했다? 근데 내가 여행을 얘를 110으로 생각하고 여행을 90으로 생각하고 이사를 80으로 생각했던 거야. 나의 가치가. 그럼 이 100만 원으로 우리는 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원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기회비용은 이사야 여행이야?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랑 입각을 했을 때 이거를 했을 때 뭐야? 원래 원래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여기로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돈을 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돈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야. 내가 이 A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 들었었는데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가게 돼? 블랙마켓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를 주고 구매를 해야 돼요? 120만 원을 주고 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0만 원에 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이 120만 원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으로 바꿔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크면 클수록 안 좋아지는구나라는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납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이미지까지도 조금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요 요소들이 이제 뒤쪽에 있는 그 글감들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나이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난 너무 무서워.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줬어. 그럼 이거를 니들이 납득하고 있지를 기반으로 문제를 언제든지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기본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 문제들은 괜찮았는데 어딜 좀 보시면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 가보죠. 4번. 사번 보게요. 4번. 이거 이해하는 거 문제는 쉬웠다. 아니 너무 무서운 문제야 여러분들. 이게 니들 이 그래프 이렇게 해놓고 니들 이거 문제 이렇게 가볍게 내놓고 니들 이거 이제 알지? 큰일 났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미친놈들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얘가 공급이고 얘가 수요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1번 경제 1번. 그리고 원래는 어디서 형성이 된다? 여기가 가격, 여기가 금리, 가격. 여기가 거래량. 그리고 가격은 여기에서 형성이 된다. 거래량과 여기는 형성이 된다. 1번, 두 번째. 그리고 여기를 뭐야? 2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 그래프에서 이렇게 접점이 항상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줄을 2개 줘요. 이걸 A로 주고 이거를 B로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기는 수요자가 원하는 이상적인 공간일 뿐이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 그래서 빡세게 잡을 때 여기고요. 좀 덜 잡을 때 여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블랙마켓이에요. 원하지만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블랙마켓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따볼까? 1번. 법정 금리가 최고 금리가 B로 설정이 된다면 대출에 대한 초과 수요가 100억만큼 발생하겠군.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를 따시면 되는 거죠. B로 설정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초과 수요로 등장한다는 걸 납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정부가 법정금리를 B에서 A로 올리면 자금 수요자들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근데 아까 전에 잡았었던 그 비례랑 연결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얘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어. 그럼 결국은 뭐예요? 금리가 올라갔다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 돈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은 좋아지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날 거고요. 실제로 공급 어떻게 됐어? 늘어났잖아 지금 공급은. 근데 수요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잖아요. 요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언어 논리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어 논리.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게 함정.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 얘기를. 알겠죠?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건 이상적인 거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바뀐다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것까지 나와요 이것까지. 예전에 저 세대 다음 세대가 한창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세대였어요. 근데 이걸 지나서 이제 금리 세대 한번 오고요. 이제 금리 세대가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까지 오는 거예요. 그 브레스턴 우드까지가 환율과 금리를 가지고 이제 장난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금리 환율 가지고 장난치면 아직도 그 세대인 거고요. 이런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금리와 그런 뉘앙스들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 주도 면밀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 줄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으로 따졌을 때 그게 말이 안 됐죠. 3번 더 볼까요? 공급 곡선 봐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금리가 높을수록 작은 공급자가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공급이구나. 이게 이제 끝났어. 왜? 가격이 점점점 세지니까 공급자는 더 많아진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번 법정 최고금리를 A에서 B로 낮춘 후에도 초과 수요가 지속된다면 작은 공급자들에 의해서 불법적인 금융시장의 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5번 자금의 공급자보다 자금에 대한 수요가 더 커서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통해 금리 상환을 규제할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 자, 이것도 아주 재밌죠. 이렇게 해놓는 순간 공간감이 형성되죠. 위쪽과 아래쪽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설정해야 돼, 여기다 설정해야 돼. 최고금리는 여기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 반대로. 자, 한창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쌀 가격. 기본적으로요, 한 나라는 어느 정도 자급자족인 생산량을 만들어놔야 돼요. 물론 외국의 모든 것들을 의존하는 게 지금 당장은 효율적이에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생산하는 그 쌀 그거 가격보다 저쪽이 훨씬 더 싼단 말이야. 들여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쌀 가격보다 싸요. 훨씬 싸요. 거기는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쌀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봐봐, 이번에 러시아 터졌죠? 그죠? 중국도 터질만 해요. 나중에 미국에서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게 막 메뚜기 떼라든지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바나나도 점점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지. 나중에 더 많은 가치를 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꾼들 입장에서는 미국 쌀은 100원인데 우리 쌀은 1000원이야. 그럼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산단 말이야. 가격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점점 가격을 그냥 두니까 어때? 점점 떨어져서 50원이 돼버렸어. 100원이 돼버렸어. 그럼 농사꾼들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럼 농사 끝나고 자꾸 이상한 거 사는 거지. 뭐 블루베리라든지 아니면 복숭아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정하는 게 뭐예요? 최저 가격제라는 개념을 설정해요. 원래 가격대로라면 여기에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모든 쌀들은 여기서 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의 현상과 완전히 정반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죠? 여기가 공급이고 여기가 수요잖아요. 근데 공급은 이 가격이니까 어디만큼 만들어져? 이만큼 만들어지는 거고 수요자는 너무 비싸요 해서 여기서밖에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만 거래가 되고 나머지 여기는 어떻게 소비해야 될까? 그럼 얘네들 어떻게 돼? 얘들은 지금 남아있는 거야 시장에. 그럼 이걸 누가 구매를 해야 돼요? 나라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구매를 해서 수출을 하든지 그놈의 아침 햇살을 만들든지 막걸리를 만들든지 가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다음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시장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경험을 이제 뒤쪽 이야기를 통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3점 포기하면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할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굴려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3교시에는요 요 이야기가 밑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좀 봅시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질문들을 좀 볼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조금 더 어려운 비문학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이제 네.